결혼식 다음 날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시댁 식구들은 모든 짐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라 무보수 간병인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그녀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5초만 시간 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빠르게 찾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슬픔은 울고 나면 조금 나아지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다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 쌓이면서 사람의 판단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순례 씨가 딱 그랬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로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렵게 키웠고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연락이 올까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 혼자 일어나 혼자 밥을 차립니다. 두부 한 모에 된장찌개 한 냄비. 다 먹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끓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거든요. 그냥 때우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오전에는 동네 마트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TV를 봅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또 귀찮게 하나 싶어서 결국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 황혼 문화 프로그램에 지인의 권유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그냥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만납니다. 박종만 씨.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먼저 인사를 건네고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게 영락없이 좋은 사람 인상이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자라서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순례 씨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먼저 말을 거는 상황이 얼마만인지. 그냥 멋쩍게 웃으며 내했는데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이야기, 자식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종만 씨는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딴 데 눈을 돌리지도 않고 그냥 순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힘드셨겠다. 혼자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순례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다가 근처 카페에서 만나다가 동네 산책을 같이 하다가 종만 씨는 빠짐없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나오실래요? 어제 말씀하신 거 계속 생각났어요. 많이 힘드셨겠다 싶어서. 제가 뭘 좀 사왔는데 드셔보실래요? 별거 아니에요. 순례 씨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마음도 있었고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종만 씨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고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석 달째 되던 날 종만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랑 같이 살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 혼자도 외롭고 당신도 혼자시고. 이 나이에 거창하게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같이 먹고 얘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례 씨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인연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종만 씨 쪽에서 먼저 서두르는 분위기였어요. 이 나이에 길게 끌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냥 조촐하게 해요. 라는 말에 순례 씨도 동의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알리니까 아들은 엄마가 좋으면 하세요, 딸은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각자 바빠서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만 씨의 가족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전처와는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했고 자식이 둘 있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만남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매번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딸이 애가 아파서요.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천천히. 순례 씨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황혼 재혼이 원래 복잡한 법이고 각자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결혼식은 식당 한켠에서 가족들만 모인 아주 작은 자리로 치러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종만 씨의 아들 박민혁과 딸 박지연을 봤습니다.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민혁은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꾸벅 인사했고 지연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선물도 챙겨왔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는 생각했어요. 착한 자식들이네. 다행이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날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고 종만 씨를 바라볼 때 뭔가 안도하는 빛이 있었다는 걸 그녀는 한참 뒤에야 깨닫습니다. 결혼 첫날 종만 씨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또 올 줄 몰랐어요. 순례 씨는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이틀째 저녁부터 아주 작은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만 씨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네? 우리 집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다시 먹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냥 잠깐 헷갈리셨나 보다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3일째 종만 씨가 외출하겠다고 나갔다가 2시간 후에 길을 잃었다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순례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흘째 종만 씨는 순례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당신 아내요. 종만 씨는 잠깐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미안해요. 헷갈렸어요. 순례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종만 씨는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같은 말을 5번씩 반복했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안 먹었다고 했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집에 보내줘. 여보, 여기가 집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 집에 갈 거야. 순례 씨는 그를 달래다가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매였습니다. 결혼 7일째 오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거기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민혁, 박지연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 1명.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혁의 아내였습니다. 순례 씨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정중한데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게 요 며칠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신 거. 순례 씨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작년부터 진단 받으셨어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순례 씨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치매 진단. 초기에서 중기. 그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민혁이 잠깐 눈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쳤습니다. 말씀드리면 결혼을 안 하실까 봐요. 그 순간 순례 씨는 뭔가 거대한 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숨기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지연이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저희 오빠도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고 아버지까지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예요. 간병인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치매인 걸 알면서 결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러자 민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아버지 놀라시잖아요. 지금 저한테 목소리 낮추라고요.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배우자가 배우자 돌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순례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속이고 결혼시켜 놓고 당연하다고? 지연이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법적 배우자니까 어머니한테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민혁이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약이고요. 이건 병원 스케줄이에요. 주 3회 데려다 주시면 되고 씻기는 건 저녁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증상 심해지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그러고는 정말로 뒤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할 일 있어요, 어머니. 당신들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그냥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순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종만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밥은요? 그 말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물음이 그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사람이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순례 씨가 딱 그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종만 씨가 밥 줘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여기 어디예요? 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종만 씨가 잠든 뒤에 혼자 부엌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옷장 안종만 씨 짐 정리를 하게 됐는데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봤더니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결혼하기 9개월 전이었습니다. 치매 진단. 중등도 알츠하이머. 그 아래에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민혁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됨. 무조건 같이 살 사람 구해야 함. 순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9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복지관에서 그를 처음 만난 게 8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만 씨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도, 처음 그녀에게 말을 건넨 것도, 석 달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전부 다 계획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복지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종만 씨를 프로그램에 처음 데려온 사람이 민혁이었다고 했습니다. 순례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그녀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날짜별로 기록을 시작했어요. 종만 씨 상태, 병원 기록, 민혁과 지연에게 연락한 내역과 그들의 반응.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 직원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종만 씨가 프로그램에 처음 오던 날 혹시 기억하세요? 누가 데려왔는지. 직원은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아, 기억나요. 아들분이 데려오셨잖아요. 아버지 사회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날 혹시 다른 말도 하셨나요? 직원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버지가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다고 나이 드신 여성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순례 씨는 그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 즉 치매 진단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을 성립시켰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모으세요. 최대한 많이. 진단서 날짜, 민혁 씨가 프로그램에 데려온 기록, 대화 내용.
다 증거가 됩니다. 순례 씨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리고 네 번째. 그녀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 씨 아버지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주말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민혁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좀 바빠서요. 어머니가 좀 잘 봐주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그게 왜요? 아니요, 그냥요. 기록해 두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록이요? 네. 연락한 날짜랑 내용을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민혁은 그냥 알겠어요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혁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의 손에는 꽤 두꺼운 서류 묶음이 생겼습니다. 병원 진단서 원본 결혼 9개월 전 날짜, 복지관 직원의 진술 녹음, 민혁이 담당자에게 혼자 사는 여성을 연결해달라고 부탁한 정황 기록, 결혼 전 종만 씨의 상태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결혼 이후 민혁과 지연이 연락을 끊고 부양 의무를 전가한 문자 메시지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순례 씨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혼인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 즉 침해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을 성립시킨 경우 혼인 취소 또는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했고 민혁과 지연은 법원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혁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고요? 저는 피해자예요, 민혁 씨. 아버지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버려 두는 건 처음부터 자식들이었잖아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속여서 맺은 결혼에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변호사 있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복지관에서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아버지를 연결하도록 부탁하신 거 다 나왔거든요. 그게 혼인 사기에 해당된다는 거 아세요? 긴 침묵. 어머니,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요. 법원에서 만나요. 순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더 강력했습니다. 순례 씨는 관할 사회복지관의 종만 씨에 대한 성인 후견인 심판 청구를 위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자신의 재산과 신변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그 후견인이 종만 씨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민혁과 지연이 혹시 아버지 명의 재산이나 통장에 손을 대고 있었다면 그게 전부 드러나게 돼요. 그 말에 순례 씨는 뭔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직전에 종만 씨가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찍어줬다고. 별 생각 없이 흘려들었는데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니 결혼 2달 전에 종만 씨 명의 아파트가 민혁 이름으로 증여 등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도장을 받아서 재산을 넘긴 겁니다. 이건 소송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재산 편취.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갈 수도 있어요.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민혁과 지연은 처음에는 혼인 사기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직원의 진술이 나오고 담당자에게 남긴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고 진단서 날짜가 드러나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어느 날 순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합의할 수 없을까요? 합의요? 저희도 급하다 보니까 무리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보상을 할게요. 순례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나한테 합의 제안하는 거 변호사 있는 사람한테는 그쪽 변호사 통해서 해야 해요. 이건 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지연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요? 우리끼리 할 만한 사이였으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겠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혼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매 진단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동시에 민혁의 아파트 증여권은 별도 소송으로 이어졌고 치매 진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서면서 순례 씨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기자가 한 명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술래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간병인이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그걸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 약자의 감정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덫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하지만 술래 씨처럼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드러내고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치매안심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